대하성 함락 642입니다. 642. 김춘추의 사위 4배가 죽었죠. 642. 642. 자, 아주 열심히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 강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한 내용을 거의 한 7, 8번까지 제가 반복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선배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거나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강연 시간에 반복을 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에 제가 너무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건 오늘 저랑 이렇게 호흡하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당히 밀도 있는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삼국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남북국 시대에 돌입을 합니다. 여기서는 요 남북국이 무슨 뜻이냐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뭐.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다. 우리 한국사 역사상 남과 북의 우리의 피가 흐르는 국가가 존재한 시대가 바로 딱 요 한 시대예요. 남해는 신라죠. 통일신라죠. 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뒤에 나올 거지만 이건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선 후기에 학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가 있어요. 발해고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여기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정조가 아주 총애했던 학자 중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발해고에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돼요. 조금 더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자, 유득공은 서울 출신입니다. 요 서울 4인방이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한 사람 서울 출신이지만 정조가 등용을 해요.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만 한번 들어놓고 다시 조선 때 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반가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통일신라 남국이 형성이 되려면 통일을 해야죠. 그래서 통일을 하는 과정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선배님, 여사님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거 처음 보는 이야기인가요? 다 제가 미리 이런 걸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미리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다 아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42년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 642. 김춘추의 사위 내외가 목숨을 빼앗긴 바로 642년부터 삼국통일의 과정은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백제 의자왕이 잘 나갈 때 642년에 신라의 아주 중요한 성인 대야성을 함락합니다. 대야성 그 당시 성주가 바로 후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사위 바로 김품석, 그리고 그의 아내 고타손은 바로 김춘추의 딸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빼앗깁니다. 아, 김춘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거, 의자왕이 누구를 시켜서 대야성을 함락했느냐? 윤충장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연도 642년 642 사위가 목숨을 빼앗겼다. 자, 그래서 바로 김춘추는 고구려로 달려갑니다. 백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우리 저 동맹 맺어서 백제 좀 없앱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당시 고구려의 지배자는 누구였다? 연개소문. 실질적인 지배자는 연개소문. 하지만 허수아비 왕이 있었죠. 고구려를 보장하지 못한 보장왕이 그 당시 왕인데, 따라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해도 같은 642년이다. 같은 해라는 거. 신라 대야성이 함락됐을 때 위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원래 천리장성 축조의 총책임자였는데 뭔가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본인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고구려 정부를 전복시킵니다. 연개소문 정변이 바로 642년이다. 당시 왕이었던 영유를 패하고 보장왕을 즉위시키는 거죠. 역시 같은 642. 물론 같은 642여도 그거 다음일 겁니다. 요거는 김춘추의 고구려 동맹 제2는, 그죠? 이미 연개소문은 자리하고 있었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연개소문이 좋아, 그러면 원래 우리 땅이었던 중령 땅 그 이북을 우리에게 줘라. 그랬더니 김춘추가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나시죠? 나는 신하여서 그럴
걸 결정할 권리가 없다. 이게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연개소문이 가두죠. 감금을 했다가 나중에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와서 다시 신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고구려 동맹 제의는 실패했다. 하지만 연도는 비슷하다. 순서대로 배열하라 그러면 대야성 함락, 고구려 동맹 제의 실패. 그리고 이제 신라로 돌아와 있을 때 다시 고구려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당의 태종이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명분은 뭐였죠? 왕을 패한 신하.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이 태종도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머무든 게 나무란다. 하지만 쳐들어왔고요. 이때 고구려의 장수들이 열심히 싸워서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육사오다고 그랬죠. 아주 육사오. 고기 육자를 생각하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몸을 바쳐서 싸웠다. 육사오. 645년에 안시성 전투. 고구려의 승리입니다. 그 당 태종은 이제 돌아가겠죠. 정말 화가 나 있는데 여기 안 썼거든요. 여기 하나 더 쓴다면 우리 선배님들 뭘 쓰시겠습니까? 2판, 4판, 6사판. 요 일부러 제가 비워놨어요. 고구려와의 동맹에 실패한 김춘추. 그 당시 이제 선덕에서 진덕으로 여왕은 바뀌었고요. 다시 당으로 연합을 제의하러 갑니다. 이젠 우리 쪽하고는 안 되니까 2판, 4판 그냥 중국하고 해. 6사판. 2판, 4판, 6사판. 648년에 나당 연합이 체결돼요. 김춘추와 당 사이에. 이로부터 12년 후인 660에 드디어 첫 번째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백제를 치는 거죠. 왜 백제를 먼저 칠까요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김춘추는 누가 더 미워요? 자기 사위 내외를 앗아간 백제 의자왕을 빨리 굽히고 싶겠죠. 그래서 660에 드디어 백제를 쳐들어가고요. 그 유명한 황산벌, 우리 선배님께서 훈련받으신 논산, 현재 논산 지역에서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전투가 발발합니다. 누가 이겨요? 김유신이 당연히 이겼겠죠. 하지만 처음에 계백 잘 싸웠어요. 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초반엔 정말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젊은 화랑들도 야 가서 좀 해봐. 그중 대표가 누구죠? 관창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관창 얘기가 지문에 나오면 그게 언제 싸움이에요? 바로 나당연합군과 백제 전투, 황산벌 전투. 자, 관창은 처음에 너무 어리다 보니까 패기는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죠. 결국 산채로 계백 앞에 끌려갑니다. 계백이 살려주죠. 너무 어리다. 그리고 참 훌륭하다. 얼른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참 멋진 사람이에요, 계백. 하지만 관창 또 쳐들어오죠. 결국엔 전사합니다. 그리고 관창의 전사로 신라의 기세는 더욱 올라가요. 이 어린 화랑도 저렇게 목숨을 바쳐 싸우는데 우리가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백제 멸망하고 똑같은 말은 항상 그 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함락된 거하고 똑같아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성이 함락된다. 자, 그리고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거 하나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요 웅진도독부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거 누가 설치했을까요? 저 무슨 저 관리 기구예요.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 지역 우리가 관리할게. 신라가 했으면 좋은데 당이 하는 거예요. 당이. 예. 이래서 이제 신라가 슬슬 눈치를 채는 겁니다. 나당이 연합해서 같이 하기로 해놓고 얘 왜 이런 걸 설치하지? 백제의 옛 땅인 웅진 지역에 도독부라는 관리 기구를 설치해서 나중에 여기를 우리가 제대로 통치해야지라는 속내를 드러내요.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다.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다? 백제가 멸망했다랑 똑같은 거예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편하게 안 해줘요. 요즘 시험이. 아니 백제 멸망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비성이 함락됐다 혹은 웅진도독부를 당이 설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그건 바로 백제 멸망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삼국통일의 출발은 태종 무열왕이었지만 김춘추였지만 백제만 멸망시키고 본인도 사라집니다. 바로 그 다음 해 661년에 김춘추는 세상을 떠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백제 멸망 빼고 그 나머지 과정, 백제 부흥운동부터 삼국통일의 완성까지는 누가 했어요? 그 아들이 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중간에 껴서 문과 무가 같이 있죠. 뒤에 오는 손자는 문만 있어요. 신문. 그 세 사람은 순서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열, 문무, 신문. 태종 무열왕이 사망했고, 요거 보세요. 또 똑같은 도덕부. 요거 또 하나. 계림은 신라를 의미합니다. 당이 신라 지역도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의미로 계림 도덕부를 또 설치해요. 요 연도까지는 못 알아두셔도 돼요. 적당히 백제 멸망시키면서 웅진 도덕부, 계림 도덕부.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같이 해놓고 신라 지역이 자기네 도덕부를 설치해요. 관리하는 기구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이때 신라가 이제 완전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두고 봐. 하여튼 저 거의 완성될 때쯤 내가 너희도 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선후 관계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백제 멸망 다음에 백제 부흥이 바로 일어나는데 사면승한 거하고 흑도복풍하고 뭐가 더 용맹스럽다? 연승한 게 더 용맹이. 그러니까 연승은 사면승은 고구려고 검은색 도복 스타일 흑도복풍은 백제 지금 나옵니다. 흑지상지 도침 도복 복신 풍 부여 풍. 백제 부흥운동 하면 항상 등장하는 네 사람. 원래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요만큼만 알자가 제 생각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4명의 사람이고요. 이 중에 한 사람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자요. 왕자인데요. 백제 왕자 부여풍은 일본에서 생활도 했고 고국이 멸망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돌아와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부흥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때 생활했던 외가 돕습니다. 위드외. 일본이 도와서 나당하고 다시 한번 전투를 일으켜요.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그 전투가 바로 백제니까 백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지금 금강 지역으로 추정되는 백강에서 이루어진 전투, 백강전투. 그리고 뭐 참고 삼아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한중일이 한 장소에 모여서 최초로 같이 싸운 전투, 백강전투다. 한중일. 왜냐하면 나당의 당이 중국이죠. 나 한국이고 이쪽에 백제하고 외 일본이죠. 백제 한국. 그러니까 한중일 한 장소에서 모여 싸운 최초의 전투다. 자, 백강전투 역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제는 완전히 멸망을 한 거고요. 빨라요? 아니, 이게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렇게 이러려고 미리 다 해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요 김품석, 고타소 이런 사람들 이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했어요. 그 사위 이름 알아서 뭐합니까? 딸 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망했는데 알면 뭐예요? 요즘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냥 여기 대야성이 함락되어서 김품석과 고타소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안 나오고 대야성도 잘 안 보여줘요. 관산성이 무슨 이름하고 같을 수 있다고 그랬죠? 성왕이 진흥왕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진흥이 배신해가지고 열받아서 관산성 쪽으로 가다가 죽잖아요. 매복된 신라 군사들 때. 구천. 그런 식으로 뭐 구천을 갖다 대니까 대야성 대신 다른 이름을 댈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이름으로. 그러면 뭘로 그걸 찾아내야 돼? 이런 이름 하나로 찾아내는. 김품석과 고타소가 사망했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김춘추 사위지? 이렇게. 그래서 요즘 시험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대신 재밌잖아요. 그죠? 김춘추 사위가 이렇게 죽었다 그러고 사위가 김품석이래. 이런 거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라고. 야, 이게 오른손으로는 안 지워지고 왼손이 지워지는 이게 무슨 현상이죠? 이게 희한하네 이거. 백제 부흥운동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고구려의 멸망입니다. 자, 백제 멸망, 백제 부흥,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 마지막에 나당 전투. 그리고 연도를 그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60을 기준으로 해서 8씩 더하면 된다. 660의 백제 멸망, 668의 고구려 멸망. 여기다 8 더하면 676. 나당 전쟁 끝. 8씩 더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 안 드렸던 거 하나. 고구려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연개소문이라는 지도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아들과 친척들이. 아들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연씨죠.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개소문입니다. 연남생, 연남건. 예, 그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름도 웃기잖아요. 남생이래, 남생이. 연남생, 연남건. 뭐 이런 친구들이 아들입니다. 연이 뭘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천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연개소문이기도 하고 천개소문이기도 한가 봐요. 천남건 천남생으로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연천 이거 구분을 못해도 남생 너무 특이하죠. 남생 남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개소문이 사망한 해가 요게 또 고맙게도 이게 참 연개소문 집안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외우기 너무 좋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악마의 숫자 666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시험은 안 나올 텐데 고구려 멸망과 연개소문의 사망을 앞뒤로 배열하라고 그러면 어디가 앞이에요? 연개소문 사망이 먼저입니다. 동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연개소문이 마지막까지 지배했으니까 연개소문이 죽은 거하고 고구려 멸망은 일치하겠구나. 아닙니다. 원인은 연개소문 사망 후에 아들 및 친척의 권력 다툼 때문에 혼란스럽고 부패해서 결국 방어할 힘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666에 연개소문이 사망했고 그 후에 남생이 남건이 뭐 또 친척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지러울 때 나당연합이 침략하죠.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어디?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자, 한번 하지마. 그래도 중요하니까 해줘. 자,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 주몽이 세웠죠, 고구려. 자, 이제 잊으실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제가 빨리 나가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하나씩은 체크해야 되니까. 졸본이에요, 졸본. 네. 고주몽이고 고구려잖아요. 네, 고졸로 외우세요. 고졸로. 고졸. 고구려 첫 번째 수도 졸본입니다. 그 다음 아들 유리왕이 어디로 온 거예요? 국내성으로. 그래서 졸본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잠깐 졸본이에요. 잠깐 졸고 나면 까먹을 수 있는 졸본이고요. 졸본에서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겼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까지 가는 평양성 천도는 누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남진 정책 따라서 국내성에서 아래쪽인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한다. 장수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남진, 평양 천도. 그때부터 쭉 가다가 결국 보장왕 때 평양성이 함락됩니다. 668. 자, 그리고 처음 보는 기구가 또 하나 보이죠. 이게 설치되면서 이제 신라는 완전히 열받게 됩니다. 저것도 아까 당이 웅진 도독부, 계림 도독부 각각 백제, 신라 옛 지역에 관리 부서를 설치한 거죠. 고구려도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안동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도호부는 도독부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기구라고 해요. 이제 완전히 발톱을 드러낸 거죠. 신라 열받습니다. 같이 해놓고 왜 당이 자꾸 저런 걸 설치하지? 이젠 도독부도 아니고 도호부를 설치해? 자, 그래서 멸망 이후에 일어나는 고구려 부흥운동, 자면승, 건모, 연무,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 중에 안승의 부흥운동을 아이러니하게도 신라가 지원합니다. 여기 써놨죠. 바이 신라. 안동 도호부를 비롯한 그전 웅진 도독, 계림 도독 등의 행위에 열받은 신라는 역설적으로 안승을 보독국의 왕으로 추대하고요. 이때 이 보독국의 지역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 익산은 우리 한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 선배님께서 군대 근무하셨던 바로 그 익산 지역. 아주 중요한 곳에서 군생활을 많이 해요. 훈련은 황산벌에서, 근무는 익산, 금마저에서. 금마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다라고. 금마저, 익산 다 같은 말입니다. 보독국의 왕으로 추대를 했지만 결국 이 부흥운동도 실패. 드디어 신라와 당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매기전투. 매기 매운탕 좋아하시니까 매기로 기억하시고 매소성 기벌포. 성이니까 육지죠. 포니까 바다죠. 육전, 해전 차례대로 675, 676 승리하면서 결국엔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삼국통일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라고 물어오면 이제는 그냥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켜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리고 연합했던 당과의 전투마저 승리하고 결국 삼국통일은 완성된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장 있죠? 아주 중요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매번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어떨 땐 두세 문제가 옆 문제의 선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전장과 방금장, 삼국통일의 과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일신라. 우리가 앞서서 삼국시대에 얘기했던 신라는 통일 전까지의 신라를 말씀드렸던 거고 통일신라는 뭐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김춘추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태종 무열왕부터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하고요. 신라를 따로 통일신라라고 구분 안 하고 신라 초기, 중기, 말기. 통일신라는 그냥 신라로만 얘기할 땐 중대에 해당돼요. 중대. 친절한 사람들은 통일신라라고 표현해주고 통일을 빼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대, 신라 중대가 바로 통일신라 이후를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신라 하대는 아주 혼란스러운 멸망 직전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중대를 보는 거예요. 무열왕은 다른 거는 뭐 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백제 멸망까지 시켰다는 건 얘기했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앙감찰기구인 사정부를 두었다. 저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아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지방감찰까지 했기 때문에 비교 문제로 많이 나와요. 꼬시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아들은 외사정이고요. 바로 밑에 있죠. 아들은 외사정, 지방감찰, 아빠는 중앙감찰. 요거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빠가 먼저 중앙감찰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유 지방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감찰기구를 둬야 되겠다. 외사정을 설치한다. 자, 무열왕은 저거 하나만 알아두시고 대하성 함락이라든가 고구려 동맹 제의, 나당 연합 체결 이런 거의 업적들은 미리 했습니다. 태종 무열왕과 관련된 건.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문무왕 백제 부흥부터 나당 전쟁까지 아들이 다 해내는 거예요. 아빠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투 기술도 배웠고 병사들을 어떻게 지휘해야 되는지 잘 알아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잘 이어서 결국엔 삼국 통일을 완성시킨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문과 무를 겸비한 문무왕. 상수리 제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상수리 제도. 이게 나중에 고려의 기인 제도하고 헷갈려요. 상수리 제도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질 제도예요.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이제 통일을 끝냈으니까 지방 애들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제를 중앙의 관리로 등용합니다. 지방 세력의 아들을 중앙에 설어버리겠죠. 금성, 수도의 관리로 등용해요. 지방 세력가가 함부로 못하겠죠. 아들 생각해서. 일종의 인질제도다. 뭐랑 구분해야 된다? 고려의 기인제도. 고려 기인제도는 그때 가서 하겠지만 태조 왕건이. 지금은 잘 보이는데 나중에 헷갈려요. 가만있어 봐. 신라가 기인인가? 고려가 상술이었나? 잘 보세요. 뭐예요? 시옷, 신라. 이게 뭐예요? 기역, 고려. 정말 얄팍하지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제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상술이 시옷, 신라. 기인제도 기역, 고려. 그리고 상수리가 나중에 가만있어 도토리를 뭐 해서 한 제도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그 뜻 글자풀이 한 번만 해드릴게요. 요 상이 윗상자예요. 수는 수호하다, 지키다. 위를 지켜라. 리는 관리입니다. 관리. 도토리 그 상수리가 아니고 상, 위, 수도를 수호하다. 수도를 지키는 관리로 지방 세력가의 자제를 등용한다. 인질제도.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뜻풀이를 해야 되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다 할 필요는 없다. 저렇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거. 상수리가 무슨 뭐 곡식 증진 정책이었나?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였나 신라였나 헷갈리실까봐 시옷 기역을 꼭 구분하셔라. 무슨 왕?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요거는 이건 뭐 문무왕인데 문무대왕릉을 써놓은 이유는요. 자기의 능을 왜 자기에다가 써놨냐? 이거 물론 아들 때 했겠죠. 문무대왕릉을 설치를 했는데 특이하게 바다에 있습니다. 수중릉이에요. 수중릉. 왜 그러냐면 유언을 해요. 죽어서도 우리 신라의 뒤가 걱정된다. 바다의 용이 되어서 외의 침입을 내가 막아주마. 동해의 용이 되고자 한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무대왕릉은 저쪽 동쪽 바다에 이렇게 예, 그쪽에 그 지역 아세요? 가보셨죠. 예, 많은 분들이 관광도 가시는 그곳. 문무대왕은 동해의 용이 돼서 내가 신라를 지켜줄게 라고 유언을 했어요. 문무왕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 무열왕의 손자 문무왕의 아들. 할아버지는 무, 아빠는 문무, 손자는 문. 별을 장수 돌침대만큼 쳐도 예? 별이 5개여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왕입니다. 조선 세종만큼 통일신라의 가장 중요한 왕. 왜냐하면 무열왕 전투하다가 돌아가셨죠. 백제까지 아웃시키고 문무 통일시키느라고 바빴죠. 비로소 신문왕대에 와서 제대로 이제 국가를 정비해요. 그래서
신문왕은 무조건 정책 1번으로 삼았던 기조가 왕권의 강화입니다. 전쟁하느라 정신없어서 이쪽 쪽에서 막 중앙을 위협하는 뭐 세력들이 올라올까봐 왕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한 신문왕.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랜만에 암기 코드까지 제가 요거는 나중에 까먹으실까봐 일단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김음돌은요, 놀랍게도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반란을 일으켜요. 장인이지만 진압시킵니다. 그 정도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친척이든 가족이든 필요 없다. 장인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의 출발을 알립니다. 그리고 감은사 건립도 많이 나와요. 요 감은사란 절이 나중에 석탑도 있는데 감은, 요건 뜻풀이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감사한다. 누구 은혜겠어요? 아빠죠, 아빠. 아빠야, 아빠. 통일 완성시켜준 우리 아빠, 문무왕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절을 건립해요. 감은사. 그리고 이 만파식적 설화가 있어요. 만파식적 설화. 이 대나무 피리를 불면 막 그 모든 세상이 편안해지고 적들이 사라지고 막 농사가 잘 되고, 이게 뭐냐면 바로 동해의 왕이 되겠다는 문무대왕, 위 선배 장군인 김유신 장군 등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시 신라가 걱정되어 돌아와서 뭔가 피리를 만들어 주면 그 피리를 불면 어지러웠던 세상이 평안해진다라는 설화. 바로 신문왕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만파식적 설화. 구서당 십정. 와우. 이 안에서도 무척 중요해요. 군대예요, 군대.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입니다. 구서당 십정. 미리 말씀드리지만 각 나라의 군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국시대까지는 저희가 군대 얘기 별로 안 했죠.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 앞으로 고려, 조선 계속 군대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제대로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데 구서당 십정. 옆에 보면 또 구자가 또 나와요. 구주 오소경. 이건 뭐냐? 지방 행정구역입니다. 지방을 9개 주와 그리고 5개의 작은 서울로 나눠요. 구주 오소경. 자, 오소경, 경은 제 경자입니다. 서울 경자. 소경이 5개 있어요. 그럼 큰 경은 어디예요? 대경. 금성이죠. 금성. 서라벌. 그 서라벌을 기준으로 해서 5개의 작은 서울들을 마련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통치하기. 예, 그리고 서울이 어디로 좀 치우쳐 있잖아요.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 수도로 하기엔 정말 위치가 애매한 거죠. 예전 신라 땐 괜찮았는데 통일을 하고 났더니 너무 넓어져서 소경들을 둔 겁니다. 구주, 오소경. 이 중에 하나를 미리 기억할게요. 오소경 중에 한 경이 바로 서원경인데 이게 청주예요. 현재 청주. 여기서 촌주가, 촌의 지배자가 촌민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의 이름이 민정문서입니다. 일본에서 발견이 돼요. 민정문서라는 통일신라 시대의 조세 수치,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서를 3년마다 발행을 했는데 바로 그 문서의 이름은 민정문서 혹은 촐락문서. 민정 혹은 촐락문서고요. 민정문서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몇 명 있었고 말, 소는 몇 마리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걸 파악해서 세금 거두고 노동력 징발하고. 저건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 일본에서 이러이러한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가 발행됐던 나라의 중앙군은 뭐죠? 구서당이죠. 구서당.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얘기한 김에 하나 더. 제 특기죠. 이게 시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선배님들 머리 아프게 하지만 시험에 엄청 나오니까 여기 또 하는 거예요. 직지심체요절이 어디서 발견됐다? 아니, 발견되는 게 어디서 간행됐다? 청주에서 간행. 흥덕사. 흥덕사. 지금은 어디 있다? 흥덕사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안타깝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빼앗겼다? 아니다. 빼앗겼다.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빼앗긴 거 아니에요. 약탈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초대 주한 공사, 프랑스 공사가 뭐 주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에게 우리가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받아다가 프랑스 가서 골동품상한테 또 넘겼고 그거를 기증해서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다? 고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발견했고요. 직지심체요절은 약탈된 게 아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약탈된 문화재가 있어요. 프랑스의 약탈된 문화재. 외교장각 도서 의궤입니다. 조선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는 프랑스가
우리 조선을 침략한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퇴각하면서 불 지르고 강화도의 외교장각 불 지르고 거기 괜찮아 보이는 책들 가지고 약탈해 갑니다. 그거랑 비교해야 돼요. 자, 직지심체유절. 자, 어느 지역이다? 청주. 다른 말로 하면? 네.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은 유학교육에도 신경을 씁니다. 대학을 설치해요. 국립대학, 국학. 백제는 대학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따로 얘기 안 했죠, 제가. 백제는 특별한 대학이 없었어요. 박사들이 있다. 역박사, 의박사, 의학박사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고구려는 있다고 그랬죠. 태학입니다. 누구? 무슨 왕? 소수리망. 오줌소태. 그리고 그 소수리망은 태양만 알 게 아니라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죠. 불태유월세요. 아빠가 고국 원왕이에요. 원통하게 돌아간 아빠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유월세요.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는 중국 어디에서 수용했죠? 아, 좋습니다. 아,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고전동백 고구려 왕이니까 중국 전진에서. 백제는 침류왕이 중국의 동진에서. 고전순 동백마. 동진의 말은 않다고요? 전진의 순도입니다. 길게 알고 싶으면 고전순 동백마. 아,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제 제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거의 막 2, 3분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 여사님이 그만. 아니, 진짜 이게 필요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근데 공부하실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저처럼 해야지 옛날 거 계속 얹어가면서 쌓이는 겁니다. 안 얹으면 나중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제가 그거 경험해봤잖아요. 첫 시험 때 제가 그랬어요. 자, 이거 국립대학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사 역사상 최초의 국립대학은 어디예요? 백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먼저예요. 태학이 최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국학이라고. 통일신라 때 국학. 무슨 왕? 지금 신문왕 아직 안 끝난 상태. 이론이 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다른 왕에 비해서 거의 한 3배가 걸려요. 그래서 암기 코드도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국학 설치. 자, 여기까지는 이게 암기 코드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요 나머지 요 밑에 써놓은 거는 암기 코드까지는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신문왕 하면 떠올려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귀족의 권한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왕권이 올라가면 귀족의 권한은 약화되는 거고요. 왕권이 약화되면 귀족의 권한은 올라가는 겁니다. 귀족들이 판을 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써놓은 게 다 귀족 권한이 약화된 얘기들이고, 요거는 이제 왕권 강화하고는 상관이 없이 스님 한 분이 신문왕에게 충원을 한 거, 역시 그것도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먼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와우! 신문왕이 별이 5개잖아요. 그 중에 별 한 3개는 저게 차지해요. 자, 관료전을 지급했고요.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은 땅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밭전, 땅만. 읍, 무슨 읍, 경석군, 윤석읍, 고을 전체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땅만 주는 거하고 고을 전체를 주는, 고을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노동력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노동만 시키면 다행인데 그들을 군사훈련 시켜서 그들이 나중에 왕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해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읍은 폐지하는 겁니다. 읍은.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노급은 폐지하고 수조권만 지급해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두릴 수 있는 권리만 지급합니다. 자, 폐지란 얘기는 뭐예요? 폐지.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안 주겠다. 폐지. 있었던 노급은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할게. 대신 수조권만 줄게. 나중에 헷갈려요.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줬다고 그랬나? 이때 뭘 생각하면 돼요? 전과 읍을 풀이하세요. 이런 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땅만 주는 거고요. 마을을 전체를 주지 않아요. 그 마을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이 군사로 변신할 수 있어요. 사병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신문왕의 대표적인 정책,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자, 그리고 신라의 귀족회의의 이름이 뭐죠? 화백이. 이제 뭐 그룹 신화를 생각하셔도 되고 단군 신화를 해요. 신라는 화백회의, 만장일치. 화백회의의 최고가 누구라 그랬어요? 상대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등. 화백회의의 최고 대장은 상대등이에요. 화백회의 무슨 회의? 만장일치로 하는 누구들의 회의?
귀족의 회의, 그의 장인 상대 등 권력이 올라가면 왕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상대 등 권력은 약화시킵니다.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다 보니까 상대 등 권력은 약화돼요. 반대로 이 집사부라는 게요, 왕 직속 행정기구예요. 최고가 시중입니다. 시중, 국무총리는 강.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 총재의 권리는 약화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중에 왕 직속 바로 아래인 시중의 권리는 강화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때 나옵니다. 그래도 참고로, 그래서 이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 등은 화백회의의 최고니까 야당 총재구나. 왕권이 강화됐던 신문왕 때는 약화됐겠네. 반대로 왕 직속 바로 아래인 집사부의 최고 시중은 권력이 강화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써놓은 거 이제 설총. 설총 누구 아들이죠? 원효 대사의 아들입니다. 원효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원효의 아들 설총의 업적 중에 하나 이두를 정리해요. 이두. 한글 나오기 전에 이두라는 거 이렇게 우리 말의 음과 뭐 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한글 이전 버전 이두를 정리한 설총이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충심 어린 문학을 선사해요. 요 화는 꽃화입니다. 꽃화. 꽃을 의인화해서 꽃의 왕인 모란에게 장미꽃이 좋습니까? 할미꽃이 좋습니까?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하세요. 겉은 화려하지만 사탕발림을 일삼는 장미 같은 간신을 멀리하시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충언을 항상 왕에게 아뢰는 할미꽃을 가까이 하소서. 화왕계입니다. 설총의 화왕계. 언제? 신문왕 때. 그러니까 신문왕 때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에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요 밑에는 따로 암기 코드 없이 그냥 이렇게 이해로 알아두시고요. 바로 요 위에서 아주 긴 시간 얘기했던 요만큼을 암기 코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실까봐 요건 제가 적어놨어요. 그냥. 간만에 신문을 보니 구구국. 간만에 신문을 보니 구구국. 자, 신문. 신문 영어로? 뉴스페이퍼입니다. 뉴스페이퍼. NEWS. 동서남북의 모든 소식을 적은 종이다. 뉴스페이퍼. 몇 자예요? 9자예요.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간만에 신문 본 999 9자입니다. 그냥 999 하라는 게 아니에요. 뉴스의 철자 수를 세봤더니 9자예요. 999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어요. 감. 요 원래는 간만이죠. 그걸 감으로 하세요. 원래 간입니다. 니은인데 요거는 감. 감은사 건립. 만파식적 설화. 신문을 본다는 요 신문은 신문왕인 얘기고요. 신문왕의 업적. 첫 번째 구서당 십정. 중앙군 지방군. 또 한 번 구주 오서경. 지방행정 구주와 오서경으로. 마지막 구군 국학사지.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간만에 신문을 보니 999. 이게 정말 도움되실 겁니다. 진짜. 신문왕 감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냥 온 한 문제로 나오든가 아니면 너무 그 전에 많이 나왔으면 선지로라도 꼭 나옵니다. 통일 직후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하고요. 이제 점점 왕권이 약화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통일 신라 하대라고 해주기도 하고 보통 하대는 무조건 그냥 신라 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는 혼란기다.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일삼아질 때 나라가 혼란하면 뭐가 발생하죠? 예, 무조건 난리가 발생합니다. 난리가. 하지만 같은 난인데 김흠돌의 난은 왕권 약화됐을 때 했어요? 아닙니다.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더 강화시킨 신문왕 때 일이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난리라고 해서 무조건 혼란스럽게 난 건 아니다. 자, 신라 하대의 혼란기는 시기 순으로 배열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시기를 잘 배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 혼란기의 출발은 해공왕의 피살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왕은 업적이 거의 없어요. 나온 업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 죽은 게 업적이에요. 해공왕이라는 사람이 권력 다툼, 귀족들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살해됨으로써 신라 하대 혼란기는 시작된다. 꼭 기억하세요. 해공왕 피살.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난들이 몇 개 일어나는데, 예, 왕은 안 써놨는데 이게 헌덕왕이거든요. 김헌창이니까 헌덕왕이에요. 헌덕왕 때 김헌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김헌창은 직급이 뭐였는지를 꼭 알아두세요. 웅천주의 도덕이었습니다. 웅천 어딜까요? 웅 들어가면 공주입니다. 공주입니다. 웅 들어가면 웅천, 뭐 공산성 역시 공주고, 웅 들어가면 공주예요. 웅천주의 도덕이었다. 요건 제가 왜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공주 때문에 그래요. 공주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난을 뭐 연결한다기보다 이 지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하고 김헌창이 난을 일으켰다. 공주와 관련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북한 말이 나오네. 아버지가 있는데요. 김주원입니다. 아빠가 김주원이고, 아빠가 왕이 될 뻔했는데 왕 하러 가는데 막 앞에 막 홍수가 나고 그래가지고 못 건너고 뭐 그런 사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서 시험에 나와서 제가 일부러 이것까지 적어놨는데, 아빠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먼저 궁으로 간 김경신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원성왕이 돼요. 이것에 반발해서 난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원성왕이 왕이 됐으면 김헌창은 원성왕 때 반란을 일으켰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왕 때 일어났다고요? 김헌이니까 헌덕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후에. 원성왕 때 아버지가 왕이 못 됐는데 계속 막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한참 뒤인 헌덕왕 때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반란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방금 여기 써놓은 요 이야기 있죠. 아버지 김주원이 아닌 김경신이 왕이 된 것에 반발했다라는 내용이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 정도의 내용은 알아두자가 제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본 거랑 안 들어본 거랑 다르니까. 아빠가 김주원이고 아빠 대신 왕이 된 사람은 김경신인데 그 사람 나중에 원성왕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난을 일으키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헌덕왕 때 반란을 일으킨다. 근데 사실 이런 왕들보다 요 순서가 중요해요. 해공왕 피살, 김헌창의 난. 그 다음 이제 스타가 한 명 나오죠. 장보고의 난이. 장보고도 역시 난을 왜 일으키느냐. 자기 딸이 왕비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거에 반발합니다. 이것도 요 정도 내용은 알아두자. 왜? 장보고의 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요. 딸이 왕비가 안 됨에 반발해서 누구를 패하고 하려다가 결국 실패한다. 누구? 스타 장보고. 장보고는 난도 일으켰지만 업적도 꽤 있는 사람이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해상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 해상무역의 본거지가 어디다? 청해진입니다. 청해진. 현재 어디? 우리나라예요. 완도입니다. 청해진 완도입니다. 없어서 못 먹는다는 비싼 전복의 지역 청해진 완도. 청해진 해상왕 장보고.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 중국을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일 거예요. 요게 당나라의 장보고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세운 절이에요. 절. 법화원. 근데 이게 법화원이 왜 중요하면요. 신라가 당하고 물론 나당 전쟁으로 틀어졌다가 다시 좋아집니다. 뭐 좋아졌다기보다 하여튼 교류를 해요. 그래서 당나라 땅에 여러 가지를 설치해요. 신라 사람들이 가서 살기도 하고 절도 좀 가라고. 그때 이름이 신라소, 신라방. 나중에 나오는데 이 지역이에요. 지역. 그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는 지역. 신라원. 이게 바로 절입니다. 근데 신라원 하면 누가 봐도 신라 거잖아요. 그 시험에 안 나와요. 신라원은. 법화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잘 모르잖아요. 법화원. 신라원은 통일신라 때 세운 신라의 절, 당나라 지역에. 법화원은 어느 시기인지 잘 모르니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청해진 대장 장보고가 당 지역에 설치한 신라인들을 위한 절, 법화원. 요건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게 나올 때 저게 나올 수 있어요. 다 통일신라 시대 이야기예요. 신라 하대. 자, 그리고 장보고도 난을 일으키고 이제 제대로 된 난이 일어나. 이게 이제 밀란이죠. 힘든 백성들, 노비들, 원종, 애노. 벌써 난 일으킬 것 같잖아요, 이름이. 원망하고 슬플 애. 왠지 노비일 것 같고. 예? 원종, 애노의 난. 요 같은 시기에 묶어서 나고요. 적고적. 빨간 바지를 입은 적. 적고적. 빨간 바지를 입은 적도 알아두셔야 돼요. 적고적의 난이라고 안 하고 빨간 바지를 입은 한 무리가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또 나와요. 적고적의 난 역시 신라 하대. 근데 이 두 난의 공통점, 같은 왕 때 일어났어요. 순서는 원종 애노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적고적인데
왕은 똑같아요. 바로 진상을 피운 진성여왕. 자, 진성여왕은 아예 지금부터 진상여왕으로 기억하세요. 신라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신라 하대, 아주 진상이었던 시기에 왕이 바로 진성여왕.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는 안 보살피고 맨날 젊은 남자들 좀 오라고 그래 이런 얘기만 하는 이 여왕을 충신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그 몇몇은 간청했을 거 아닙니까? 충원을. 그 대표가 바로 최치원이에요. 자, 최치원은 어느 왕 때 사람이다? 진상을 피웠던 진성여왕 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정치를 하는 여왕에게 충원을 해요. 이러한 일을 좀 제발 하십시오. 10가지만요. 시무 10조를 건의합니다. 최치원. 미리 말씀드려요. 한국사에서 시무가 2번 나옵니다. 시무가. 10조가 한 번 있고요. 28조가 한 번 있어요. 고려의 최승로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건의합니다. 그때 가서 강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라가 먼저예요? 고려가 먼저예요? 신라. 처음이니까 10개 한 거고요. 고려 때는 28개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 숫자도 헷갈려요. 처음이니까 10이고요. 최승로는 28조예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진성여왕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굳이 요 난들 사이의 시기를 배열하자면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건의했던 건 요 중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최치원의 시무 10조 모두 무슨 왕 때? 진상 피웠던 진성여왕 때.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기순 배열을 암기 코드로 해결할게요. 아유, 신라 하대는 에이, 창고가 진상이 됐네. 원조개선이 나와버렸대. 에이, 창고가 진상이 됐어. 원조개선이 나와버렸대. 원조개선은 어디 잘 쉬는 데에서 나와야 되는데 창고에 나와버렸대. 그래서 진상이 됐대. 헤이 해공왕의 피살, 창 김원 창의 난, 고 장보 고의 난, 진상 진성여왕인데요. 그 안에 순서는 원적외선, 원종 애노 적고적.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진성여왕 때 충신 최치원의 시무 10조 요 가운데. 헤이, 창고가 진상이 됐어. 원적외선 나왔대.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아버지 김주원이 아닌 김경신이 왕이 된 거에 반발해서 난을 일으켰다. 기억. 딸이 왕비가 안 된 거에 반발을 해서 뭐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법화원을 설치한 사람이기도 하다. 니은. 빨간색 바지를 입은 적들이 왕을 전복시키려고 여기저기서 봉기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을 시기순으로 배열하라. 3점짜리에 해당됩니다. 자, 이 중에 안 한 게 하나 있죠? 뭐 하나 있죠? 네, 제가 너무 참 진성여왕 후손분들한테 미안하면 맨날 욕만 해가지고 3대목이라는 향가집을 진성여왕이 편찬한 건 아니고요. 각간위홍 대구화상이 3대목이라는 향가집을 편찬하였다.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요거는 참고로 하나. 왜냐하면 3대목은 우리 선배님들 소시에도 학창시절에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건 하나 기억하자. 마치 원광법사의 세소고개가 아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이 3대목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했던 거라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진성여왕 때예요. 화랑의 행동 규율인 세소고개, 원광법사. 이거 진짜 요즘 시험에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와요. 진성여왕 때 각간위홍이라는 사람하고 대구화상이 같이 향가집 3대목 진성여왕. 그렇게 하나만. 자, 이제 신라 하대 그 혼란기 아까 그 중요한 것들 시기순으로 배열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했고요. 조금 모자란 것들을 여기 넣어놨는데 아까 제가 최치원을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조금 더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일단 최치원은 높은 계급이 아니었어요. 육두품밖에 안 됩니다. 육두품. 신라 전체를 아우르는 폐쇄적인 신분제, 뼈에 따라 품격을 정한다. 골품제. 골품제 최고는 성골. 성골들끼리만 왕이 되다가 도저히 이제 하다 씨가 마르니까 여왕이 출발했다. 바로 그게 선덕여왕이고요. 그때까지도 성골이죠. 그 동생 진덕여왕 역시 성골이에요.
선덕에서 진덕으로 바뀌는 과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비담 염종의 난이 일어나죠. 여왕으로 계속 되는 거 못마땅하다 해서 별똥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건 뭐 나라 망할 징조다 그랬는데 김유신이 연에다가 이렇게 불 달아서 호로록 올라가게 해서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난을 진압했다. 김유신의 아주 어렵게 나올 때의 업적 중에 하나, 비담 염종의 난 진압. 아무튼 그래서 선덕 진덕까지 갔다가 진덕에서 이제 성골은 끝납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 왕 누구? 태종무열한 김춘추죠. 그러니까 그만큼 골품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회 신라. 육두품은 어느 직급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데 이 최치원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두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 빈공과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일을 해요. 예,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당나라에서 오히려 더 잘 나갔던.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난을 일으켰던 당에서 황소의 난을 아주 나무라는 그런 경문을 작성하죠. 아주 유명한 토황소 경문이라고도 하고 격황소서라고도 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황소를 토벌하는 그런 경문을 썼고요. 황소를 격퇴하는 글을 썼다. 그래서 토황소 경문 혹은 격황소서의 주인공 최치원. 그리고 개원필경이라는 문집, 시문집도 썼고요. 시무십조를 진성여왕에게 건의할 정도로 나라의 중흥을 도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혼란에 빠져 있는 신라 하대의 현실을 슬퍼하며 개인사에서 묘길상 탑기라고 이렇게 돌에다가 뭔가 글을 적어놓은 거, 이게 바로 최치원이에요. 내용은 방금 말한 신라 하대 혼란기를 슬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최치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오고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시무십조를 건의했다. 당나라 과거에 합격하였다. 황소의 난을 나무라는 글을 당 황제에게 바쳐서 칭송을 받았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였다. 정답은? 네. 김음돌의 난은 누가 진압했어요? 간만에 신문을 본 신문왕이죠.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장인이고 좀 격한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발이고 신경 쓰지 않았던 신문왕. 자, 그래서 이 최치원 정말 중요합니다. 신라 하대 아주 충신이고요. 높은 계급 같지만 육두품 출신이에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낸 사람 최치원. 아주 중요합니다. 전장에 써놔서 뺐지만 시무십조 아주 중요. 진성여왕 때 신하예요. 자, 그리고 신라 하대가 되니까 혼란스러울 때 이제 지방의 세력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들이 나중에 고려 천기의 지배 세력이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 호족. 통일신라 말기 신라 하대의 혼란기에 지방에서 세력가들이 스물스물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들을 우리는 호족이라 한다. 그래서 호족은 사상적인 어떤 받침이 있어요. 불교 중에서는 선종의 반대는 뭐죠? 교종입니다. 경전 읽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교종하고 참선을 중시한. 책이 뭐가 중요하냐? 누구나 다 이렇게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선종. 그중에 뒤에 나온 선종을 더 중시합니다. 구산선문이라고 9개의 그 선종 종파들이 이렇게 신라 하대에 발전한다. 그리고 정통 같지 않은 풍수지리설 유행합니다. 땅과 물과 이거의 위치에 따라서 길 흉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풍수지리설이 신라 하대에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호족이 지원한다. 선종을 좋아하고 풍수지리설을 믿고 그것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세력 호족, 신라 하대. 자, 그리고 아까 그 중요한 왕들을 하는 바람에 빠뜨렸는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세 왕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통일신라 시기의 왕들이고요. 당연히 신문왕 이후의 왕들이기 때문에 왕권이 아주 강화될 때 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해공왕 피살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처럼 또 아주 안 좋을 때 왕은 아니에요. 딱 그 중간 정도의 세 왕을 기억하자. 일단 성덕왕. 에밀레종 들어보셨죠? 에밀레종을 다른 말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덕대왕 신종을 성덕대왕이 만들었을까요? 아들이 만들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경덕왕이 아빠 그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성덕대왕 신종.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에밀레종은 성덕왕인데 이 성덕왕의 업적 꼭 하나만 기억하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보통은 관리들에게 아까 관료전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노급을 폐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백성을 상대로 뭔가 토지를 지급한 거 거의 유일해요. 신라시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했겠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언급되는 왕은 유일합니다. 바로 성덕왕이 백성에게 정전이라는 걸 지급했다. 그냥 뭐 땅 지급했다고 보시면 돼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지급했다. 성덕왕은 누구한테? 백성에게 주로 이게 뭘로 나올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주로 오답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신문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왠지 신문왕 다 잘해줬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건 성덕왕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주인공. 그리고 그의 아들 경덕왕은 여기 안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업적은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 만든 거예요. 누굴 통해서? 김대성이라는 건축가를 통해서. 그건 그냥 상식으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잘은 안 나오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랑 거꾸로죠? 신문왕이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반대예요. 자, 신문왕 때 폐지됐던 노급을 부활시키고요. 신문왕이 지급했던 관료전은 오히려 폐지시킨 왕이 바로 경덕왕입니다. 역시 오답선지로 많이 나와요. 신문왕의 업적을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그런 게 나옵니다. 하는 거면 제가 장난치는 선지는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이런 왕이 있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닌 거라서 나와요. 경덕왕이 실제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밭전과 고을읍을 항상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해를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 암기로는 까딱하면 넘어가요. 관료전 딱 보기만 하고 이거 뭐 신문왕이잖아. 이게 아니에요. 지급인지 폐지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거는 땅만 주는 게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읍을 주는 건 군사까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나라. 그건 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경덕왕 때는 슬슬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급을 부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왕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김원창의 난 때 나왔어요. 김원창의 난 때 아빠 김주원이 왕이 안 되고 누가 됐다? 김경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원성왕이. 바로 이 사람. 근데 원성왕은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사상 과거라는 제도, 관리의 등용을 시험을 통해서 하는 제도 언제 시작됐죠? 과거? 고려 때 시작합니다. 고려 때. 고려 광종 때. 그때 가면 제가 엄청 강조를 할 텐데 고려 전이지만 과거 느낌이 나는 제도가 이때 시도돼요. 바로 원성왕이 독서 삼품과라는 걸 실시합니다. 잘 됐게요? 안 됐게요? 잘 안 됐으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실시는 했지만 실효는 없었다. 그래도 실시한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게 좋다. 관리를 어떤 시험에 해당되는 제도를 통해서 세 가지 뭐 품으로 나눠서 이렇게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의 전신 느낌도 나고 골품 출신 성분으로만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신라 시대에 아주 독특하게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고자 한 제도였기 때문에 간간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워낙 별거 한 게 없는 왕 때 실시된 거라 대부분 오답선지로 나옵니다. 독서가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에게 독서하라고 그러면 환호합니까? 원성이 자제합니까? 환호 안 하죠. 독서를 시키니 원성이 자제하죠. 오답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독서 삼품과. 혹시 스타 왕들의 업적인 줄 알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주류인 원성왕의 업적, 독서를 시키니 원성이 자자하네 원성왕. 아까 그 삼국통일과정 제가 별 한 5개 했나요? 그죠? 요 후 삼국통일과정 별을 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하겠습니다. 4개 반 정도.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요. 고려라는 나라가 후 삼국을 통일한 후에 세워진 걸로 아는 분들 꽤 많아요. 아닙니다. 미리 고려는 세워져요. 그 고려가 후 삼국을 통일하는 겁니다. 후 삼국이 통일되고 고려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통일신라 하대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속되자 이곳저곳에서 호족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힘이 있고 주변에서 칭송을 받는 호족들이 나라를 건국해요. 제일 먼저 후백제. 백제를 이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후백제를 누가? 견훤이 세웁니다. 어디에서? 완산주. 현재 어디? 전주. 기억하십시오. 후백제 먼저 건국돼. 900년일 거예요 아마. 아주 딱 떨어지는 900. 연도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는데 900일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후백제 견훤이고요. 혼란스러운 이 통일신라 시기를 해결하려 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요. 나름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국하고 교류를 해요. 두 나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후당과 오월. 후당, 오월은 세트로 하셔야 돼요. 마치 주먹도끼와 찌개. 그런 게 또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후당, 오월.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후당, 오월하고 교류를 했던 사람 누구다? 견훤입니다. 견훤. 견훤. 후. 히읗. 견훤, 후. 견훤이니까 후당, 오월. 후당하고 오월 붙여서 하세요. 각각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다른 말로 후당과 오월과 교류를 한 나라 후백제의 견훤. 헌이에요, 헌. 다음 901년에 옛 고구려 지역에서도 또 호족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대표가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는 왕족이었죠. 근데 엄마가 위험에 빠지자 애를 이렇게 하녀에게 이렇게 던져줬는데 밑에서 봤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바람에 한쪽이 눈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항상 안대를 하고 나오는 모습. 나중에 이제 승려가 돼서 머리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궁예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부하였는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궁예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양길의 부하였던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양길이라는 장수 휘하에 있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왕족이어서 리더십도 있고 초기에는 포용력도 있어서 결국 추대받아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면 반드시 기본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도읍이에요. 도읍. 후백제 어디요? 완산주, 전주입니다. 완산주, 전주, 백제 옛 지역이니까. 자, 후고구려는 송악에서. 고구려 평양은 아니지만 개성에 해당되는, 개경에 해당되는 거죠. 송악에서, 현재 개성입니다. 송악에서 처음 나라를 세워요. 그것이 바로 후고구려고, 궁예는 천도를 좀 해요. 이 짧은 시간에 천도를 하는데 또 그게 꽤 나와요. 기억하세요? 마철태로 후고구려에서 국호를 한번 바꿉니다. 마진으로. 그런 다음에 송악에서 수도를 철원으로 옮겨요. 그리고 또 국호를 또 바꿔요. 태봉으로. 마철태. 요거까지 넣으시면 돼요. 송마철태. 송악에서 처음 나라 세우고 마진으로 국호를 바꾼 다음에 철원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또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더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때 연호가 무태인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놔두고요. 국호 마지막 태봉일 때 연호는 무태였다. 연호까지 세우죠. 연호는 보통 중국이 세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연호, 오늘부터 무태 1년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뭐 선지 하나 정도라면 지금 얘기할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최고 정치기구인 광평성이라는 걸 둬요. 그 짧은 시간에도 궁예는 할 거 다 합니다. 광평성이라는 최고 정치기구를 둔다. 정치기구 중에 광자가 들어가는 게 많지 않고 거의 하나예요. 자, 궁예는 머리가 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나죠. 광평성 정말 중요합니다. 빛광. 그 광자는 아닐 텐데 항상 머리가 빛났던 왕 궁예를 생각하십시오. 궁예가 최고 정치기구로 뒀던 기관의 이름 광평성입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이 발생해요. 후삼국이 통일되고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후고구려가 망하고 새롭게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왕건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건은, 태조 왕건은 궁예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드라마에서 보셨다시피 궁예가 말기에, 후기에 야, 나는 미륵이다. 그리고 관심법, 나는 네가 말을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너 내 아내랑 바람 폈지? 막 이러고 막 충신들을 모함하고 자기 마음대로 너무 폭정을 일삼자 신하들이 쟤 안 되겠어요. 왕건 씨, 자기가 왕하세요. 우리가 힘 실어줄 테니. 고사하다가 결국 왕건이 알겠다 하고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고요. 국호를 고려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이미 고려가
세워지는 거예요. 후삼국 통일하고 고려라는 새로운 게 아니라 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로 바꾸고 왕건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죠. 지금 현재 수도 어디죠? 후고구려 수도? 지금 송마, 철태, 철원이잖아요. 철원. 다시 송악으로 왕건이 천도를 하고 고려를 세웁니다. 918년.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게 이제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900일이거든요. 후백제가 900년에, 후고구려가 901년에, 왕건의 고려는 918년입니다. 요거 좀 외우기 쉽지 않아서 제가 뭐 말로 해야 될까요? 이거 설명해야 918년? 궁의 일원 18 확 918 918년.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후백제의 그 견훤을 얘기하다가 너무 오래 얘기 안 했잖아요. 견훤이 점점 후백제 세력이 커지자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신라는 정말 혼란의 거의 끝으로 치달았어요. 마지막 왕을 미리 좀 우리가 기억할게요. 경순왕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에요. 바로 그 직전 왕이 경애왕입니다. 나름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순순히 나라를 그냥 없애는 경순왕 때 끝나요. 자, 이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막 술 먹고 노래하고 이러고 있을 때 견훤이 칩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을 쳐요. 그래서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잡아다가 직접 죽이진 않고 자살을 유도해요. 그래서 결국 자살해요. 경애왕을 아웃시키고 경순왕을 올리고 견훤은 다시 후백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 기억하세요.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서 포석정에서 놀고 있던 경애왕을 죽도록 유도하고 경순왕을 올린 후에 다시 후백제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후삼국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공고헌신일, 공고헌신일 요 5가지 굵직굵직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왕건의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후삼국 3가지 나라는 어디예요?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를 이은 고려의 왕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술 먹다가 아웃되긴 했지만 아직 망하진 않은 경순왕의 신라. 이렇게 이게 후삼국이에요. 혹은 아예 출발했을 때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또 후삼국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후삼국은 후백제, 고려, 신라. 안 헷갈리시죠? 제가 다 과정을 설명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3나라는 고려, 후백제, 신라입니다. 첫 번째 공산 전투예요. 공산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구랑 후백제와 고려. 다시 말해서 견훤과 왕건. 놀랍게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왕건이 져요. 왕건 패. 이게 어디서 싸운 거예요? 아까 견훤 어디 갔다가 왔다 그랬죠? 신라 그 포석정 그 경애왕 아웃시키고 경순 네가 해. 그리고 나 간다. 그리고 가다가 공산에서 만나. 공산은 어디죠? 공산이 대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게 여긴데 아는데 이게 없으면 팔공산이에요. 맞아요. 팔공산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공산성 하면 공주고요. 참 미칩니다. 공산성은 공주고요. 그냥 공산 그럼 팔공산이에요. 대구예요. 공산성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 자, 여기선 공산, 팔공산, 대구 지역, 경주에서 이렇게 올라 옆으로 가다가 대구에서 만난 거예요. 이때 왜 왕건하고 만났냐면 신라의 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후백제가 우리 쳐들어오는데 좀 빨리 와서 좀 도와줘. 구원을 요청했고 고려의 왕건이 구해주러 가는데 도착 전에 경애는 살해가 아니고 자살을 강요받고 그 일 다 끝내고 돌아오던 견훤과 왕건이 공산에서 만난 거죠. 대구 지역에서.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바로 요 공산 전투고요. 왕건의 고려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아주 대패를 당해요. 심지어 왕건이 죽을 뻔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그런데 누구 하나 써놨죠. 저 왜 써놨겠습니까? 정말 뭔가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신한데 제가 적어놨잖아요.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신순겸의 옷으로 갈아입고 바꿔 입고 신하인 척하고 몰래 빠져나갔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신순겸은 왕건 대신 죽습니다. 요 순겸이란 이름을 나중에 왕건이 지어줬다 그래요. 숭고하게 전사한, 숭고하고 겸손한 신하, 부하.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냥 장수이지만, 신하이지만 아주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숭고하고 겸손한 신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신이 모시는 왕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선택한 신순겸. 후삼국을 통일한 건 고려의 왕건이지만 예상외로 첫 번째 전투에서는 대패합니다.
그때 신순겸의 덕택에 왕건은 목숨을 부지하고요. 와신상담 복수의 칼을 다듬다가 고창에서 두 번째 큰 전쟁이 일어나요. 역시 견훤 대 왕건입니다. 누가 이겼다? 예, 이때쯤은 왕건이 이겨야 이제 통일로 치닫겠죠. 견훤이 아주 격한 이야기로 작살납니다. 왕건 승. 고창이 어딘가요? 아, 미칩니다. 예, 전북 고창처럼 보이잖아요. 안동이에요. 예, 경북 안동이. 이 당시 고창은 안동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요게 안 헷갈리시려면 요 근처예요. 대구하고 안동하고. 여기서 승리해서 요 안동의 지명이 이때 생겼다 그래요. 왕건 쪽에서 붙여줬다니. 이 동쪽의 편안한 지역이다. 안동. 말만 고창이지 전북 아니고요. 경북 안동입니다. 이런 거 왜 강조하죠, 제가? 지역사 문제로 이 사건과 상관없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왕건이 승리를 했고 견훤이 혼쭐이 나고 돌아가서 이제 후백제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들이 신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막내일 겁니다. 금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견훤이 장남 신검을 싫어했어요. 너무 욕심 많고 아빠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주지도 않고 이기적이어서 막내인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려 하자 장남 신검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를 절에 유폐시켜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신검의 짓입니다. 저게 견훤 금산사 유폐 바이 신검. 신검이 몇째 아들? 첫째 아들. 자기가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막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해요. 절에 좀 들어가 계세요. 금산사에 유폐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그렇게 싸웠던 왕건에게 항복하고 나 좀 받아주세요 합니다. 받아줬다 안 줬다? 줘요. 이게 견훤과 왕건의 차이예요. 상당히 넓은 사람입니다. 태조 왕건은 포용력이 어마어마했고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 사람이다 생각되면 어제의 적이었어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포용력, 대표적인 왕건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중에 하나죠. 아무튼 견훤 투항을 받아줘요. 그리고 신라도 분위기 보니까 아니 원희도 저 항복했대네. 야 이거 안 되겠다. 경순왕도 아유 우리도 그냥 이제 뭐 게임 끝난 것 같은데 항복해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고려 왕건은 다 받아줘요. 심지어 어떻게 해줘요? 이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쓰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경순왕으로도 나오고 김부로도 나오니까 둘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이제 공부를 할 때 경순왕 김부 이렇게 해요. 경순왕 김부. 원성왕 김경신. 김원창 아빠 김주원. 근데 이건 하나라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도 그 마음으로 훈련은 하시면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부가 항복했을 때 야 그래 막 고생했어. 얼마나 그 뭐 몰락하는 데서 고생했냐. 경주에 너 사심관 시켜줄게. 해.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한다. 최초의 사심관 신라 마지막 경순왕 김부.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사심관 제도라는 걸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고려 때 최초의 사심관 경순왕 김부 기억하세요. 사심관은 뭐냐면 중앙의 귀족을 그 귀족의 지방의 최고 관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포용 앤드 견제가 동시에 되는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방 세력의 자제를 서울로 데리고 와서 상수리 제도처럼 신라의 수도는 경주니까 경주로 데리고 왔다면 이제 고려는 나중에 개경이잖아요. 개성에다가 데리고 와서 관리를 시키는 거. 이게 기인 제도예요. 그거에 반대이면서 비슷한 제도 사심관. 너 원래 고향 중앙 귀족을 중앙 관리를 너 지방에 가서 그 동네 짱으로 활동해. 사심관. 김부는 고향이 경주니까 경주의 사심관이 된 거죠.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만 미리 고려 때 이야기를 했고 이때 최초 사심관이 임명된다. 자 이제 견훤 투항했죠. 신라 항복했죠. 누구만 없애면 끝나요? 신검의 후백제만 이기면 끝납니다. 견훤 이미 우리 편이 됐고요. 마지막 전투 바로 1,2천 전투. 여기서 왕건이 어마어마하게 승리하죠. 왕건 쪽엔 누구의 아빠가 있다? 신검의 아빠가 있네. 예, 견훤도 같이 신검 이제 아들. 나를 절에 유폐시킨 저 불효막심한 놈 깔끔하게 신검을 제압하고 드디어 후삼국이 이런 연도는 하나 936은 하나 알아. 왕건이 궁에 이런 918의 고려를 건국해서 후삼국을 통일한 거 936 936 후삼국 936 이미 그 전에 세워졌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 500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아셨던 거랑 상당히 다른 부분이 꽤 있죠.
이게 저는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공부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대충 알고 있었던 것들, 희미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는 그 기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후삼국이 끝났고요. 지금까지 한 게 어디예요? 남북국에? 이제 북해죠. 북은 금방 끝납니다. 발해 간단해요. 누가 발해를 건국했냐? 꼭 알아둬야죠.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 드라마로 나왔던 대조영이 지린성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동모산은 그냥 그 지역에 세웠고 거기 뭐 수도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저런 지문이 꽤 나와요. 지린성 동모산 기슭에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다. 자, 발해는 고맙게도 딱 3명의 왕만 알면 됩니다. 발해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그리고 너무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우리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딱 3왕만 나오니까 가볍게 해결할게요. 요 순서를 꼭 알아. 무문선이에요. 무문선. 무왕, 문왕, 선왕. 무문선.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시작했으니까 싸워야죠. 무. 자, 어느 정도 싸웠으면 이제 좀 정비해야죠. 책도 좀 읽고. 문.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선왕. 무문선. 자, 무왕은 이름 그대로 엄청 싸웁니다. 장문유 시켜서 상동반도의 등주, 넝저우를 공격한다. 아주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요 동생인데 대문예라는 친구를 시켜서 흑수말갈도 공격한다. 요 2개만 딱 기억하세요. 무왕이니까 싸움인데 장문휴, 장수시켜서 산동반도 덩저우 공격한다. 등주를 공격한다. 동생 대문예를 시켜서 흑수말갈을 공격시킨다. 그 다음 문왕, 말 그대로 좀 정비 많이 하고요. 정적이에요. 물론 싸움도 했죠. 근데 그건 별로 안 나옵니다. 문왕은 삼성육부 체제를 확립했다. 아주 중요해요. 발해가 삼성육부예요. 정중선,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정중선. 짱은 정당성의 대내상. 거기까지만. 정중선. 삼성. 육부는 조선의 육조. 아시죠? 이호, 예병, 형공. 고려의 육부. 이호, 예병, 형공. 똑같습니다. 발해의 육부는 달라요. 충인의지의 신이에요.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삼성도 정중선,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그 중에 최고는 정당성이고요. 거기에 짱, 대내상이 국무총리입니다. 당의 삼성육부제를 도용은 했지만 아주 독자적인 발해만의 이름으로 재편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당의 삼성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다. 육부도 충인의지의 신으로 나름 바꿨다. 독자적인 발해의 중앙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누구? 문왕. 앞선 무왕은 싸우느라고 정신없었고 문왕 때 체제정비.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문왕은 너무 정적이어서 아유 이게 너무 안 했으니까 그래 수도라도 한번 옮기자. 수도 한번 옮겨.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중경에서 상경으로. 가운데 있던 경에서 윗경으로 옮깁니다. 중경에서 상경천도 바로 문왕.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왕에 비해서 문왕이 너무 동적인 걸 안 했어. 야, 그럼 저 천도라도 한번 하지 뭐.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엄청 시험에 나옵니다. 중경, 상경, 천도. 자, 이제 마지막 선왕. 말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에요. 문제 하나 내볼게요. OX로 답해 주십시오.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시기다. 맞아요, 틀려요? 발해. X.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던 시기가 놀랍게도 바로 발해 선왕 때예요. 얼마나 넓으면 지방행정제도 보십시오. 5경 15부 62주. 제일 숫자가 큽니다. 5경 15부 62주. 아까 방금 했던 통일신라는 9주 5서경. 삼국을 통일했는데도 9주에다 그냥 5서경 정도 주면 되는데 얼마나 넓으면 막 위로 살벌해요. 5경 5개의 서울과 15개의 부, 그리고 거기를 또 다시 62개 63빌딩 바로 아래까지 나눈다. 얼마나 넓으면 63빌딩 바로 아래 62주까지 나눠. 5경 15부 62주. 누구다? 발해의 최전성기, 선명한 전성기 선왕.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반도가 동쪽이죠. 바다 동쪽에 정말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립니다. 누구? 발해의 선왕. 이렇게 왕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왕 구분 없이 발해의 이야기로도 나오니까요. 구분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왕 없이 그냥 발해의 일이 아닌 것은 해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면 이 왕이냐를 구분 지어서 문제를 낼 거예요. 아무튼 꼭 기억하시고 구분 지을 때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맨 앞에 있는 거 제가 안 했잖아요. 각 왕의 연호예요. 연호. 이게 연호입니다.
저거는 완벽하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죠. 첫 번째, 무왕 때 연호는 인안이에요. 이건 가볍게 무인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무술하는 사람 무인, 무인안. 우리 선배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 기억나는 사람? 문대성, 문대흥, 문대성, 문대흥. 그리고 마지막 이 건흥은 글자를 풀이해서 하시면 돼요. 흥함을 세웠다. 최전성기, 선건흥입니다. 건흥. 무인이니까 무인안이고요. 문대성, 문대흥. 흥함을 세웠다. 최전성기, 선건흥. 선명한 전성기, 선왕 때 건흥. 건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중에 하나 있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으로 들어가는 연호 쓰는 사람 법건원. 법풍왕이 건원을 씁니다. 법건원. 신라 법풍왕 건원.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법건원. 발해 선왕 흥함을 세웠으니까 선건흥. 그리고 나중에 조선 후기 개항기에 가면 이제 건양.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건양. 건자로 출발하는 애는 건원, 법건원, 선건흥. 그리고 마지막 건양. 건양은 을미개혁대입니다. 왜냐하면 을미개혁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양력을 사용해요. 그 전까지 음력 사용하다가 이제 양력 사용하거든. 그래서 건양이에요. 양력을 세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발해, 무, 문, 선. 정치적인 것만 했습니다. 자, 발해 이제 그 정치적인 얘기했고요. 그 외의 것들, 뭐 정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산물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발해의 특산물. 이건 왕과 상관없이 발해를 통틀어서 솔빈부의 말이 아주 중요한 발해의 특산물이에요. 저 솔빈부, 저게 어디 몇 부에 들어가 있어요? 방금 했잖아요. 15부죠. 네. 오경 15부, 62주 할 때 그 15부 중에 한 부가 솔빈부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재밌습니다. 무작정 기계적으로 오경 15부, 62주인데 솔빈부는 뭐 다른 뭐 지역인가 보지 이게 아니고 바로 그 15부 중에 한 부가 솔빈부예요. 그 솔빈부 지역의 특산물 말. 그래서 저는 리을 받침으로 외웁니다. 발솔말, 발솔말. 셋 다 리을 받침이죠. 발해, 솔빈부의 말. 발솔말. 엄청 시험해. 말이 특산물인 거 하나 기억나실 텐데. 과하, 마. 그 말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말마 짜죠. 과일나무 하, 아래를 지나다닐 수 있는 마, 말, 쪼락말. 과하마, 어디 거예요? 동해죠. 동무랑 책 들고 단과반에 가자. 동무랑, 동해, 무천. 아, 이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합니다. 이제 그만합니다. 발솔말 기억하시고, 발해는 여러 지역하고 교역을 합니다. 교역로. 당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이 길을 영주도라고 하고, 거란도는 어디랑 왔다 갔다 했겠어요? 거란이죠. 거란이에요. 거란이랑 왔다. 이거는 신라. 이거는 나머지는 너무 쉽고요. 영주도 당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영주도가 당하고 길이냐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발해의 이야기다를 꼭 기억하십니다.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나라 발해. 자, 그리고 이 감찰기구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할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감찰기구. 발해에도 감찰기구가 있어요. 중정당. 통일신라의 감찰기구. 태종 무열왕 때 사정부, 중앙감찰 사정부. 아들 문무왕 지방감찰까지 시키죠. 외사정. 발해 중정대. 아, 이게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처음 보셔서 그렇지 한 3번 반복하면 이제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 코드 하나 드려요. 돼지가 발정나다. 발해는 중정대입니다. 발정. 발해는 중정대. 교육기관 아주 중요하죠. 대학. 고구려의 태학, 소수리망, 소태. 통일신라 흠, 간반의 신문을 보니 구구국, 신문왕의 국학. 발해는 주작함. 물건을 발주하다. 발해는 주작함. 물건을 발주. 그리고 아주 어렵게 시험에 출제될 때는 발해 서적관리기구도 나온 적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문적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앞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도 뭐 서적하고 연결하면 그 기구가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느 나라의 서적관리기구냐? 발해입니다. 발해. 문적원. 왜 이게 헷갈리냐면 서적포라는 기구도 있어요. 서적포. 고려.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인데 서적포는 고려. 숙종. 저는 그래서 숙적으로 외우고요. 발해 문적은 문발기족으로 하는데 이거 말은 안 되는 건데 문발기족. 발해는 문으로 출발하는 문적원이고 숙적. 야, 내가 드디어 숙적을 만났네. 숙종 때 서적포 고려. 요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아무튼 문적원.
문벌귀족은 뭐냐면 고려로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처음에 호족, 신라 말기에 성장했던 호족이 지배하다가 그들이 오랫동안 관직을 독차지하다 보면 이제 문벌이 형성되죠. 두 번째 지배 세력이 바로 문벌귀족이거든요. 그거를 꼬은 거예요. 문벌귀족.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계승의 흔적도 꽤 시험에 나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 누가 건국했다? 대조영이 건국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의 정신과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보입니다. 그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먼저 발해 왕 중에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다가 발해를 고려라고 표현합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쓴 거죠. 아직 고려 나오기도 전이니까 당연히 고구려예요. 고구려를 계승했다. 발해 유적 중에 온돌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 온돌 문화는 고구려의 문화예요. 이불병자상은 부처 두 개의 불, 이 불이 병좌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이렇게 백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광배라고 하거든요. 광배가 있는 이불병자상. 이게 왜 고구려를 계승했느냐? 고구려에 연가 7년명 금동열애입상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 시험에 나오는데 그 부처가 광배가 있어요. 똑같이 광배. 얘는 2명, 그것은 1명. 고구려 계승. 그리고 문왕 딸 중에 정해공주라는 공주가 있는데 이 묘의 천장이 이렇게 모가 이렇게 줄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모주림 천장. 고구려 형식입니다. 역시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리고 정해공주 묘에 돌사자상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사자 막 이런 친구들은 다 고구려죠. 역시 고구려 계승. 석등 고구려의 등하고 비슷해요. 연꽃무늬 수막새라는 건 이렇게 기와장 같은 건데 고구려 기와랑 똑같아. 대형 침이 기와에게 장식을 하는 거거든요. 역시 나중에 다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고구려 거랑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저런 것들을 보면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고려왕이라고 표현한 거 온돌, 이불병자 이 정도입니다. 뒤는 참고로 이 뒤에 이 광배예요. 근데 고구려 거랑 똑같아요. 부처만 한 사람이고 연가 7년명. 발해 석등 고구려의 등과 아주 흡사하다. 요 기와장 같은 건데 고구려 거랑 거의 똑같아요. 고구려를 계승한 것이다. 돌사자상 정해공주 앞에 대형 침이 역시 고구려 느낌의 기와 장식. 자, 드디어 이번 강에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3점짜리 문제. 야, 요런 거 하나 얻어내면 진짜 엄청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찬시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죽 기벌포 매기 전투. 삼국 통일의 완성은 매기, 매소성 기벌포 전투. 660에다가 88 더하면 되니까 676년. 설인기와 싸웠으니 패배했다. 이런 거 아무리 몰라도 요 하나로 그냥 얻어내는. 나 흑지상지 끝. 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흑지상. 흑도복풍과 자면승이 있는데 흑도복이 좀 아래니까 백제부흥운동. 다 건모잠 끝. 자면승의 건모잠 고구려 부흥운동. 자면승에서의 용명 고구려 부흥. 순서 백제멸망 백제부흥,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 나당 전쟁 승리. 정답은 나, 다, 가. 3번이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풀어놓고 3번으로 하면 정말 억울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오지라 나다가. 이게 3점이에요, 여사님. 1분 만에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나당 전쟁 승리 가, 백제부흥운동 나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이제는. 대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마리를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역시 3점이에요. 제가 뽑아오는 건 좀 어려운 걸 뽑아오니까 이거보다 쉽게 더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알 것 같아. 그러면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이면 이 중에 제일 나중 거를 택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후니까 뒤에 건데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알아. 그럼 얘네들 중에 제일 뒤에 걸 선택하시면 돼요. 요건 문제 푸는 법 중에 하나고요. 웬만하면 이걸 알아야죠. 자, 깜짝 놀랐네. 천남산. 친절하게 하나 더 나왔어요. 천남생. 오, 대박. 하나 더 줬어요. 천남건. 남생, 남산, 남건. 그러니까 연계소문 아들 친척들인데 연을 천으로 바꿔서 내기도 한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얘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오, 대박. 안동도호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 멸망 이후에 당이 내정 간섭하려고 미리 설치해놓은 안동도호부. 이 사건은 뭡니까? 고구려의 멸망이죠. 남생 남건 뭐 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그냥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겠다. 연개소문 666, 악마의 숫자 666에 사망하고 막 혼란스러운 그땐가 했는데 안동 도호부까지 뒀다는 얘기 뭐예요? 이미 멸망한 거예요. 얘들이 막 하도 우왕좌왕해서 멸망시켰다. 연도도 알 수 있죠. 660에다가 몇 더하면 돼요? 8 더하면 돼요. 668, 668. 이거 이후 1번 안승이 부덕고관 자면승 승 고구려 부흥 고구려 부흥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 뒤 맞잖아요. 멸망을 해야 부흥을 하죠. 백제 멸망 백제 부흥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 멸망 부흥 이미 1번으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뒤도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선지는 반드시 분석하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살수대첩이죠. 612년 훨씬 전이죠. 영양왕 때 양류보 기억나십니까? 양류보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영양왕 때 612년 을지문덕 살수대첩.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 성사기 고구려랑 안 되니까 2판 4판 당하고도 해. 6사판 훨씬 전이죠. 668에 훨씬 전.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대한성을 함락했다. 김춘추의 사이가 사망 642 훨씬 전. 연개소문이 정변을 642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642 정답은 1번. 기출문제 선지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비록 답은 아니지만 나머지 4개도 다 중요한 얘기. 제가 다 설명했던 거 강조했던 거 이게 다 돌려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이런 게 1점으로 나와요. 1점.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 끝났어요. 대조영의 성은 대씨 끝. 네. 끝났습니다. 어디?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 구서당 10정 어디? 통일신라 그걸 한 사람 왕은 흥간만에 신문을 보니 9999 구서당 10정 신문왕 통일신라. 정삼에 모여 국가 중 백정 백제 광평성 빛난다 광빛광 궁예후 고구려. 정답은 4번이죠. 굳이 왕을 따지자면 발해의 무슨 왕? 선명한 전성기 선왕 때입니다. 5경 15부 62주 63빌딩 아래까지 넓혔다. 마지막 상수리제도 누구? 신라 시옷 신라의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상수리제도. 1점은 1점 답죠. 그런데 요즘 1점은 이렇게 줘요. 이렇게 발에 오른 것은 이렇게 안 나와요. 바로 대조영이라고 안 하고 막 조영의 성은 대씨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합해서 아 대조영 이 녀석 봐라 이렇게 선지들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2점입니다. 이번엔 2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제가 별 4개 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국 통일과정만큼 중요하다. 주요 인물과 발생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다. 왕건 죽을 뻔했는데 신순겸이 살렸다 그랬죠? 대신 죽었죠. 고창 전투에서 물리쳤다. 공고 헌신일. 여기는 헌 견훤 나오겠네요.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고려에 귀순했다. 견훤의 투항. 요 마지막 보면 1,2천에서 신검의 군대 승리하다. 헌신일의 일이죠.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라의 항복이겠죠. 신라의 항복. 여기 있네요. 신라 누가 항복했고 항복하자 왕건이 어떻게 줬어요? 사심관으로 임명했잖아요. 정답은 이게 2점이에요. 안승 보덕국왕 책봉되다 자면승의 승이죠. 고구려 부흥.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다. 후 고구려의 궁예가 처음에 송악에서 송마철태 마진으로 국호를 바꿨다가 철원으로 천도한 다음에 태봉으로 다시 송마철태 태봉으로 바꿨다. 윤충 대하성 공력 함락 저 백제 의자왕 때 642죠. 642. 김춘추 사위가 죽으니까요. 흑치상지 흑도복풍의 흑 백제 부흥운동. 그래도 3강을 일단 끝냈습니다.